안녕하십니까. 경향신문 구교영 기자입니다. 정치부 기자들이 모여 주요 정치인의 속내를 파헤치고 미래를 탐구하는 프로그램이죠. 인물비상구 9회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지없이 이용욱 기자, 김진우 기자 두 분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들 이렇게 기운이 없으세요 오늘? 뭐 잘못하신 일 있는 모양이죠? 네, 일단 뭐 제가 지난 회에서 국민의힘 경선을 안철수 탈락, 나경원 통과로 예상을 했는데 뭐 또 그릇된 정보로 혼란을 드린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그 김건희 호칭 발언으로 한번 사과드렸었는데 벌써 네. 두 번째 사과를 드리게 되는데 좀 사과 전문 방송이 되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하면서 여하튼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얻기 네. 위해서 취재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저도 뭐 사과드립니다. 네. 뭐 지난번 방송에서 저도 이제 안철수 의원이 이제 여론조사 지지율이 좋지만 이제 초반빨인 경우가 많다고 해서 4강 진출을 좀 회의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안 의원을 이제 정치 초년생부터 그 오랫동안 취재했던 그 제 모 기자한테 제가 이제 물어봤습니다. 4강 가능성이 있냐? 네. 그랬더니 딱 정색을 그러더라고요. 없습니다. 너무 단호하게 얘기해서. 그래서 네. 제가 그 기자 대신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정말로 안철수 후보의 조기 철수를 예상하는 의견들이 대다수였기 때문에 사실 두 분 틀린 거는 10중 8구 틀렸기 때문에 큰 흠은 아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정밀한 방송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과드린다는 점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인물은 바로 안철수 후보입니다. 지금 자막으로 안철수 후보의 다양한 이력들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 일단은 이번에 4강을 추리는 국민의힘 경선 도대체 나경원은 왜 떨어진 겁니까? 이용 선배. 글쎄요, 제가 요번에 느낀 건 그냥 크게 봐서 그렇습니다. 디테일하게는 뭐 따로 취재를 안 해봤는데 우리가 그 윤석열 파면됐을 때 그 아스팔트 세력들이 뭐 난동을 부리고 폭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를 했었는데 맞아요, 사실 네. 되게 별거 아닌 것으로 생각보다 되게 얘들이 좀 세력이 작았구나 이런 느낌을 가졌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보면서 국민의힘도 그 아스팔트 난동 세력이 거의 장악을 한 것이 아닌가 했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분명히 나 의원한테 표가 가야 됩니다.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근데 이게 안 갔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했던 그 윤석열 탄핵에 반대하고 뭐 이제 좀 더 강경 보수들이 반대했던 강경 보수들의 세력이 예상보다 작은 것 아닌가. 특히 그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탄핵에 찬성을 했고 심지어 최근에는 윤석열 자기가 그 후보가 되면 윤석열 출당을 요구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네. 그런 거 그리고 또 이제 최상병 특검에도 계속 찬성을 해왔고 그랬기 때문에 이런 걸 보면 그러니까 안 의원에 대한 호감도 별개로 이제 국민의힘의 의외로 그 좀 상식적인 그 당원들이 많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이게 이제 어쨌든 안 의원 개인을 떠나서 국민의힘에 만약 이런 상식적인 당원들 이런 보수들이 더 많다고 하면 이게 뭐 국민의힘을 봐서도 한국 정치 전반을 봐서도 그게 나쁜 건 아니다 이런 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은 캠프별로 아전인 소식 해석이 좀 많았는데 그 뭐 패배한 측에서는 김문수하고 홍준표한테 쏠림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우리한테 표가 안 왔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고 또 이제 우리 이용 선배 말씀대로 된 측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국민의힘 지지자들 중에서도 상당수는 탄핵 문제나 개헌 문제에 대해서 냉정한 시각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번 이제 1차 경선을 보면 이제 역선택 방지한다고 하지만 이제 국민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이제 국민의힘 지지자뿐만 아니라 이른바 중도 보수층, 뭐 무당층도 포함됐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한테 좀 유리하게 된 게 아닌가. 뭐 이번 결과 보고 제가 안철수 후보 오랫동안 봤던 분한테 물어봤더니 딱 그러더라고요. 안철수라는 사람이 지금까지 여론조사로 지금까지 왔던 사람이다. 그만큼 이제 안철수라는 사람의 인지도가 높은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대신 이제 최근에 좀 흐름을 보면 이용욱 기자 좀 이야기를 했지만 이 윤석열 뭐 윤어게인 신당 이야기 나오고 뭔가 윤석열 또 등장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뭐 윤석열이 등장할 때마다 뭔가 좀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고 지지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이른바 윤한테 뭐 이야기를 듣고 출마했다는 나경원 의원한테는 별로 이렇게 좋게 작용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진단을 해주시는 것이고 어쨌든 간에 4강 후보를 추리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이제 1차 경선이 있었는데 사실 방송으로 토론회 같은 거 보면서 웃지 못할 해프닝들이 굉장히 많았죠. 약간 코미디 같았는데요. 일단 뭐 이게 홍 의원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홍 전 시장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인 것 같아요. 이분 예전에 그 사석에서도 보면 자기 개그맨 시험 뭐라고 그랬는데 그때 유신 나서 못했다 뭐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도 보면은 그 한동훈 전 대표한테 뭐하러 키높이 구두를 신냐, 그다음에
생머리냐, 뭐 보정 속옷 입었느냐, 뭐 이런 질문은 유치해서 내가 안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상 유치해서 안 하겠다고 하면서 한 거잖아요. 공중한테 공개를 한 거죠. 그런 그러니까 상황을. 네. 정말 유치한 행태입니다. 그러니까 또 한 전 대표도 지지 않고서 난 탈당 경험도 없고 특활비 집에 갖다 준 적도 없다. 그러니까 특유의 깐죽됨을 이제 시전을 하셨는데 이 홍 전 시장이 예전에 한나라당 원내대표 할 때 그 원내대표 특활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맞아요. 이걸 네. 집에 생활비로 가져갔다고 본인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논란이 세게 됐었는데 요걸 이제 다시 이제 깐죽대면서 난 특활비는 그래도 그렇게 안 가져갔어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아 참 꼴보기가 그렇다 그런 얘기했고 또 안 의원하고 오늘 얘기한 안 의원하고 나경원 의원도 뭐라 그러냐면 안 의원이 나경원 의원한테 정광훈당 가라. 맞아요. 그랬더니 이제 네. 나경원 의원은 안철수 의원 안 의원을 상대로 뻐꾸기다. 너 탈당해라.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이 경선 전반이 지금 좀 약간 나사가 빠진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뭐 이게 뭐 재밌다고 하기에는 좀 이제 맞아요. 눈살 찌푸리게 네. 하는 정도의 뭐 저지 코미디가 많았죠. 그러니까 아까 뭐 나경원 의원 얘기했죠. 나경원 의원 사실 뭐 처음 등장할 때부터 무슨 뭐 드럼통 안에 들어가가지고 뭐 드럼통에 들어갈지언정 굴복하지 않겠다고 해가지고 약간 군살이 아니고 약간 근데. 안습 느낌이 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토론자가 그러니까 토론회 할 때 사회자가 이제 묻는 질문이 연습 게임이라면서 뭐 바퀴벌레랑 자동차 바퀴 중 하나 뭐 골라서 다시 네, 태어난 밸런스 게임 했죠. 뭐, 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하냐 이게 지금 좀 더 이렇게 이 국정을 책임지겠다는 사람이면 이런 자극적인 표현이나 이런 걸 동원하지 않고 좀 더 이렇게 뭐 국정청사진을 보여줘도 모자랄 판에 지금 네. 그런 걸 할 여유가 있나? 그런 생각이 사실상 이게 보면 애초부터 어떻게 보면 대통령을 사실상 탄핵을 반대해온 당이잖아요. 이 당이 사과 제대로 한번 한 적 없이 대통령 후보를 뽑는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어불성설이기도 하죠.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우리가 안철수 후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안철수 후보는 4강에 막차를 타고 탑승을 했습니다. 안철수가 기본적으로 대선판에 끼칠 영향력 어디까지라고 보십니까? 또 이렇게 말하면 또 사과해야 될 일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여전히 좀 영향력이 미미하다. 그래서 약간 실망스러운 행보를 너무 많이 보여왔고 그래서 이분이 가져왔던 그러니까 아까 김준우 기자도 얘기했지만 가진 건 인지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우리가 안철수 의원한테 기대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리고 약간 좀 식상하다는 느낌도 있고. 근데 나머지 후보들이 너무 아니니까 안 의원을 택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만 이제 앞으로 어떤 메시지를 내느냐에 따라서 뭐 좋게 얘기하면 경선 판도에 영향을 좀 미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해보고요. 네. 좀 더 근본적으로 문제를 짚자면 사실 안 의원이 이제 중도를 기반으로 중도 보수, 중도 진보를 이제 아우른다는 생각을 하고 이제 정치판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세운 게 새정치고요. 근데 본인이 이걸 영향을 발휘하려면 그 자기가 어느 정당에 속해 있든지 간에 그거를 그 별개로 자기의 대중적 인기가 굉장히 커야 돼요.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안 의원이 정치권에 너무 오래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실망스러운 행보를 반복을 했기 때문에 이제 새정치 아젠다를 모두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큰 틀에서 보면 안 의원이 과연 이 국민의힘 경선판에서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대선판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좀 대단히 저는 회의적인데 또 잘못되면 그때 다시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준우 선배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용 기자 말했던 거 저도 약간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나중에 또 무슨 일 있으면 같이 사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2차 경선은 사실 이제 국민 여론조사 100%가 아니고 이제 그렇죠. 이 선거인당 50%가 반영되는 거잖아요. 당심이 크게 반영되죠. 그렇죠. 네. 근데 안철수 의원이 이제 국힘에 들어간 지가 벌써 한 3, 4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이제 과연 이 국힘이라는 정당에 이제 착근했나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원이 봤을 때는 안철수 후보가 좀 미흡하겠죠. 그래서 안 후보가 아마 앞으로 경선 과정에서 조금 큰 뭐 개의가 없는 한 좀 이제 고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후보의 경쟁력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기본적으로 대선판을 무려 앞에 3번이나 겪어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뭐 이게 이제 대선만 이번까지 하면 4번째인데요. 사수생이죠. 예, 네. 사수생이고 일단 경험이 많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대선 본선에는 한 번만 나갔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못 나갔는데 여기서 무시하지 못할 게 이분이 어쨌든 이런 역사적 현장에는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요. 중심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무시할 수 없는 공력을 가지고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 본인도 아마 그 정도의 내공은 쌓여 있을 텐데 다만 본인의 정치 감성과 행동들이 따라오느냐는 여전히 좀 회의적이에요. 그리고 그런데 정치인이라는 것이 늘 말씀드렸지만 정치인들은 욕심꾼입니다. 내가 뭘 해야 되는데 본인이 지금 정치판에 나서서 본선에 한 번밖에 못 나가봤잖아요. 항상 유력 후보였는데 그리고 뭐 양보하고 그다음에 뭐 서울시장도 나가서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번 본선에 나가서 내가 명예회복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할 것 같고요. 성공한 사업가고 성공한 개발자였기 때문에 이번 정치
한번 다시 해보겠다는 어떤 열망과 이런 도전의식 같은 거는 다른 사람 못지않게 크겠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만 못 두고 온갖 조롱을 다당하면서도 지금 그러니까, 버티고 네.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아니, 됩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진짜로 대선에 나와서나 다른 선거도 마찬가지고 완주를 안 하고 남 좋은 일을 왜 이렇게 많이 했을까 갑자기 불현듯 생각이 드는데 왜 그랬을까요 대체? 기본적으로 이제 이른바 이제 무소속 후보로 처음에 이제 나와가지고 이게 이른바 조직이 없는 상황에서 양쪽에서 이제 압박을 받는 상황이 계속 반복됐잖아요. 2012년 안철수 현상 등이 없고 무소속 나왔을 때도 민주당하고 이제 단일화 할 때도 그 민주당 측으로부터 엄청난 압박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이제 그걸 깨닫고 이제 나중에 뭐 자기가 이제 창당도 하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도 결국에는 이제 이른바 이 제3지대 정당이 자리 잡지 못하는 한국 정치 풍토라는 게 있으니까 물론 이제 그거하고 별개로 안 의원 본인의 리더십 문제도 사실 있긴 합니다. 뭐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네. 근데 그 아까 뭐 이용 선배도 이야기를 잠깐 하던데 제가 이제 안철수 후보 그 참모 오래 했던 분한테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2017년인가 이제 대선 때 박근혜 탄핵으로 이제 열렸던 대선 때 안 후보한테 이제 그 이야기를 했대요. 이제 아직 이제 정책도 잘 준비도 안 됐고 그러니까 정책 준비하는 시간 좀 갖고 조직도 좀 더 다져가지고 2017년 대선을 건너뛰고 다음을 준비하자라고 했더니 안철수 후보 했던 말이 그거랍니다. 4년마다 올림픽이 열리는데 선수가 준비 안 됐다고 올림픽을 안 나갑니까? 라고 했던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게 본인이 어떤 권력 의지도 강한 거죠. 그러니까요. 네. 아니, 그렇게 받아들여지는데 아마도 그 권력 의지가 강한 점은 본인의 인생사를 보면 좀 이렇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의사였고 성공한 벤처 기업인이었고 그러다 정치에까지 입문을 하게 된 건데 두 분은 혹시 안철수 후보를 좀 만나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뭐 안 후보가 이제 처음 대선 나와서 2012년 때 이제 당시 이제 안철수 후보 담당 팀인가요? 팀장이었으니까 네. 그때 이제 봤는데 뭐 처음 봤을 때는 이분이 이제 정치 초년생이고 이러니까 약간 사람 눈 마주치는 걸 조금 이렇게 쑥스러워하고 꺼려하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기억이 나는데 이제 그 뒤로는 대선 이후에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만날 기회는 없었던 것 같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안철수 후보가 사실 이제 이미지 변신을 많이 했죠. 머리도 이제 뭐 지금 저 뒤에 사진 나오지만 이제 2대8에서 이제 머리 맞아요. 짧게 네. 치고 그다음에 뭐 본인 강하게 보이려고 강철수라고 해서 눈에 문신도 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생각하면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게 본인이 뭐가 약점이라는 걸 알고 그걸 이제 이미지 변신을 통해서 좀 이제 커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안철수는 기자들 사이에서 어떤 평가를 받는 겁니까, 도대체? 저는 담당을 한 건 아니고 제가 그 정치부장 할 때 한번 그 저희 팀하고 전역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늦게 나가긴 했는데 일이 있어서 그때 이제 바른미래당 대표였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이제 오히려 정치 얘기 안 하고 제가 영화를 상당히 좋아하는데 그 안철수 의원이 상당한 영화 많이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때 안 의원이 이제 국회에 나와서 연설하거나 할 때 켄 로치 감독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이게 좀 굉장히 그 메시지가 강한 영화였고 좀 재미는 있는 영화는 아니에요. 근데 이 영화를 얘기를 하면서 맨날 뭐 국민의 생명, 뭐 시민 권리, 사람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정치의 기본 소명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안 의원이 발언들을 들을 때마다 이 영화가 좀 화제가 되니까 괜히 언급하는 거 아닌가 했었어요. 근데 네. 만나보니까 정말 좀 영화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블루레이 그 타이틀을 한 수백 장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정도로? 예, 그래 네. 둘이 얘기 그런 얘기 하고 그때 저 크리스토퍼 놀란이라고 최근에 그 오펜하이머라는 영화 만들었죠. 네네. 이 감독이 만들었던 덩케르크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를 자기가 최근에 그 아주 감명 깊게 봤다, 아니 재밌게 봤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근데 그 영화가 굉장히 무미건조한 그 어떤 다큐 같은 영화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성격이 좀 보이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하튼 영화 상당히 좋아하고요. 그때 느낀 거는 눈도 잘 마주치고 근데 좀 순진해 보였어요. 그때는 네. 이게 이렇게 말하면 또 욕을 먹을 수 있는데 제 개인적 감정은 좀 보였던 행보와 달리 좀 순진해 보였다. 그러니까 보이는 정치 행보는 도저히 이해 못할 것들이었는데 의외로 만나 봐서는 좀 순진해 보이더라. 이런 좀 의외의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 기자들 사이에서 이제 흔히 말하는 게 이제 안철수를 보면 원칙이랄까 뭐 자기 고집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눈치가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외국 시트콤 같은 데 나오는 이제 이공계 너드 느낌이 좀 강하다라고 하는데 네. 그 이야기를 제가 들은 게 2017년 대선 또 이야기를 또 하게 되는데 그 당시 이제 뭐 안 후보가 그러니까 한창 잘 나가다가 이제 이런저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3위로 내려앉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대선 앞두고 하루 전날인가 이제 참모들이 이 이제 낙선 대비한 기자회견문을 준비해가지고 올렸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당시에 당선 기자회견문은 없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자기 고집 뭐 이런 게 있는 아니, 거죠. 그렇네. 네. 그래서 뭐 아까 이용욱 기자도 말했지만 이제 이 측근들 중에서는 참 착한 분인데 이게 정치인들 좀 닮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술 잘 안 먹고 저녁에 이제 집에 들어가서 넷플릭스나 책 같은 거 보고 사람을 가려서 사귀는 스타일이 아니라 아예 안 사귀는 스타일이라고 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참모한테 들었던 이야기가 안철수 자기가 봤을 때는 안철수를 잘하는 인물이 1위가 이준석이다. 뭐 이준석 뭐 악에는 유명하죠. 그래서 나중에 서로 뭐 악마니 무슨 뭐, 맞아요. 네. 뭐 아픈 사람이니 하면서 서로 이제 뭐 엄청 치고받았는데 두 번째 안자라가 자기가 봤을 때는 안철수 멘토라도 불렸고 이제 국민의당에서 함께했던 이상돈 교수라고. 이상돈 교수가 많이 한다. 그래서 네. 이상돈 교수 최근에 이제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걸 보니까 딱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안철수는 사람 만나지 않는 사람이다. 아싸다. 그리고 의회 정치에 대한 기본적인 염증이 좀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 말을 합리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면 안 된다. 윤석열하고 단일화할 때도 그렇고 자꾸 말 바꾸기 많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끝에 다는 게 이렇게 말하면 너무 호평인 것 같습니다라고는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아싸가 정치를 한다. 그것도 의회 정치를 했고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한다. 굉장히 이렇게 뭐 이상하게 들리는데 그 이분이 사실은 정치를 이렇게 오래 할 수 있는 배경 중에 하나는 저는 물론 이제 이분이 돈을 잘 쓰는 분인지 안 쓰는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재산이 상당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돈이 많아야 정치를 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 돈 쓰는 거 잘 모르겠어요. 이분을 제가 뭐 따로 다니면서 담당을 한 것은 아니라 근데 아까 말씀드린 저녁 자리는 뭐 그냥 적당한 식당에서 정갈하게 식사를 했고요. 저분은 좀 뭐라 그러지? 이제 술은 거의 안 하시더라고요. 그랬고 그 돈을 쓰는 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안철수 의원이 처음에 이제 정치권에 뛰어들었을 때 새 정치한다고 해서 명망가들이 되게 많이 붙었습니다. 맞아요. 예,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름만 되면 알만한 교수 그리고 심지어 이제 문재인 청와대에 계셨던 그 장하성 고려대 명예교수도 처음에 그곳에 갔었죠. 그리고 뭐 최장직 교수라든가 이런 분들이 다 갔는데 예. 안 의원이 그 되게 관리를 안 했대요. 그러니까 그래서 누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심지어 뭐 식사 같은 것도 잘 안 챙기고 뭐 아무튼 잘 안 했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되게 서운함을 느꼈지 않았겠냐 이런 얘기를 하고 또 하나 한 거는 뭐냐면 공부는 잘했는데 나머지 이제 인간에 대한 관계라든가 정치 감성 이런 거는 정말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제 학자는 뭐 돈 안 쓴다 이런데 제가 사실 그건 목도한 바는 없고요. 네. 아니 그럼 이런 사람은 도대체 누가 정치에 입문을 시킨 겁니까? 그러면 그때 뭐 이야기가 많이 됐던 게 이제 당시 이제 시골의사였던 박경철이 이제 그때 누구죠 김재동 씨하고 같이 이제 청춘 콘서트 하면서 그러니까요. 네. 안철수 현상이라는 신드롬을 일으켰죠. 그리고 이제 그때 뭐죠 무릎팍도사인가요? 그때 나와서 이제 뭐 약간 이제 신선한 느낌을 주면서 인기가 몰렸고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계기가 아마 이제 2011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때 이제 박원순한테 자기가 이제 완벽한 양보를 했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뭐 이거 다른 기존 정치인과 다르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 관심이 몰리고 이런 안철수 현상이라는 말까지 생겼죠. 지금 저 기억나는 게 저희 회사에서도 심지어 안철수 현상이란 무엇인가라고 토론회를 했어요. 그래서 책도 엄청 나왔죠 그때 그죠. 그러면서 뭐 예. 그때 기존 정치와 다른 틀을 만들자는 이제 유권자들의 욕구가 안철수를 통해서 나타났다 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아니 저는 정확하게 이제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혹시 창간기념일에 안철수가 이제 대선 도전한 그 해에 우리 창간기념일에 밤에 몰래 와가지고 케이크 주고 갔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잘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예. 듣기만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해줬는데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만약에 사실이라면은 굉장히 참신하게 느껴지는 건 맞는 거죠. 근데 저는 뭐 이건 더 여당 같은 건데 제가 이제 정치권에 오래 알던 형님 같은 분이 계세요. 근데 이제 그때 안철수 의원이 정치를 하냐 마느냐가 이제 초미의 관심사일 시절인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기 안철수는 정치할 거다. 왜냐하면 그분은 이제 정치권에도 계시고 아니면 이제 좀 먹고 살기 어려지면 사회에도 나가시고 그랬던 분인데 안랩에서 잠깐 일을 하셨나 봐요. 근데 저기는 정치에 할 거다. 대통령 선거 나가려고 할 거다. 이렇게 딱 단언을 하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정치를 하느냐 마느냐 이런 게 굉장히 관심사였던 시절인데 지금 뭐 청춘 콘서트를 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다. 대통령 욕심이 있다. 그때만 해도 그런 시각은 별로 없었는데 딱 그렇게 단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게 다 좀 약간 자기가 생각했던 것대로 좀 이렇게 밟아온 것이 아닌가. 그리고 우리가 오늘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안 의원이 되게 좀 즉흥적이고 이런 사람은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네. 이런 것들 모두가 이제 본인이 생각한 어떤 그 로드맵이 있었겠죠. 네. 그냥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때 어마어마하게 유명했다 보니까 별명도 되게 많았던 것 같고 심지어 이제 본인의 특기도 본의 아니게 알려졌는데 아재 개그를 그렇게 잘한다면서요. 그게 이제 안 후보의 약간 좀 이미지 개선 차원에서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안철수 후보가 그 아재 개그 들고 나온 게 약간 웃기에는 좀 애매한 썰렁한 농담들이 많았죠. 그래서 뭐 이제 당시 뭐 민주당하고 야권 연대 묻는 취재진 질문에 연대 얘기하면 고대 분들이 소스페한다라든가 제가 좀 조금 그나마 좀 웃겼다고 생각했던 게 세종대왕 우유는 아야 어여 오요 우유 뭐 이런 게 나왔더라고요. 아 이거 웃긴데? 예, 좀 웃기죠 이거는. 이거는 아마 찾았던 것 같아요. 본인이 만든 건 아니고. 그리고 이제 그때 뭐 기자단 식사 자리에서 올라온 회를 보면서 야 진짜 회를 먹으니까 진짜 회식이네요 했는데 당시 사진을 보면 그 안철수의 농담하고 있는 자리 옆에서 썩은 미소를 하면서 웃고 있는 경향신문 기자가 있는데 제가 누군지는 말 안 하겠습니다. 제가 그 기자한테 들었던 안철수의 아재 개그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서울에서 제일 추운 대학은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아 서울의 제일 추운 대학이요? 네. 갑자기 안 떠오르는데. 예. 이게 이제 뭐 아마 경상도 사람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건데 정답은 시립대입니다. 시립대.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도가 지나쳐가지고 이게 우리만 웃는 거 아니겠죠 지금? 보시는 분은 굉장히 불편할 수 있기 저는 때문에. 웃기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저 이 얘기 처음 들었을 때 뭔 소리고 이래. 근데 이제 너무 이제 이걸 활용하려다 보니까 논란이 된 적이 있죠.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2017년도인가 그때 뭐 어디 가가지고 대머리가 되면 생기는 매력이 있습니다. 헤어날 수 없는 매력입니다라고 해가지고 그 당시 탈모인들이 이거 뭐 인권 감수성이 뭐 이렇게 없냐라고 해가지고 엄청 논란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 정말 웃긴데 근데 이분이 또 이렇게 아재 개그를 잘 구사하는 반면에 당대표를 2번이나 했죠. 국민의당에서도 하고 바른미래당에서도 했는데 오히려 당대표로서의 역할을 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호평이 많았다고요. 호평이요? 호평. 아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뭐 일단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제가 그때 취재를 한 것은 아니지만 일단 누구를 세우잖아요. 본인이 욕을 먹을 것 같으면 당시에 이제 즉흥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뭐 손학규 전 대표 바른미래당 뭐 이렇게 세워놓고서 마음에 안 들면 내치거나 뭐 이런 식의 행동들도 했던 것 같고 도대체 저걸 어디서 결정을 해왔나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뭐 이건 들은 얘기지만 참모진들하고 막 논의를 해서 이렇게 하기로 했다. 회의 때 이제 집에 가서 무슨 얘기를 듣고 하는지 뭐 다른 소리를 한다거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본인이 이것도 역시 여기인데 그 바른미래당 때 유승민 전 의원하고 같이 했잖아요. 그렇죠. 네. 둘이 서로 별로 안 좋아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거 여러 달이 걸러 들은 얘기인데 유 전 의원이 굉장히 좀 안 좋게 평가를 하더라.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고 약간 좀 잠깐 정치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다. 뭐 이런 평가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안 전 의원은 의외로 생각을 해보면 상대에 대한 평가는 별로 안 해요. 들어보셨어요? 어떤 사람이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안철수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많아도 맞아. 안철수가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라는 얘기는 잘 남에게 잘 안 하네. 그게 안 하는 게 아니라 저런 분들 특징이 이게 다른 사람을 안 돌아보기 관심이 때문에 없는 거구나. 관심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이제 추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 약간 이공계 스타일 사람들의 약간 느낌을 좀 받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 친구 중에도 저런 친구가 있었는데 정말 착한데 얘를 잘 알기 전까지는 정말 저놈은 도대체 어디서 저런 말을 하도록 했을까. 뭐 근데 지금 안 의원을 보면서 친구 얼굴이 자꾸 겹쳐지더라고. 이번에 이걸 준비하면서 제 친구 얼굴이 겹쳐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주변 눈치 없고 본인은 본인 나름대로 로직이 있는데 다른 사람하고는 좀 뭔가 안 맞고. 근데 안 의원도 기본적으로 그런 이공계 특성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거를 버리지 못하고 정치 검수성이 없는 상황에서 이제 정치라는 게 어떤 겁니까? 다른 사람하고 상호 소통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일인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어떤 인식 자체가 좀 부족하잖아요. 이공계 너드라고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가 그러면 그런 데서 벌어지는 온갖 것들이 있겠죠. 예컨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변에 상의를 안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기분 나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말을 못 살폈다든가 아니면 뭐 그리고 자기가 누구에게 권한을 맡겼는데 나중에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다시 내가 찾아간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이런 것들을 다 겪으면서 같이 일했던 사람들은 싫어하게 되는 것이고 또 국민들도 새 정치한다면서 쟤들 왜 저렇게 자기중심적이야. 그리고 왜 권력을 줬다 뺐거나 예컨대 바른미래당이 벌어졌던 일 같은 경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혹평을 하게 되고 본인도 이제 자기의 어떤
그 정치인 안철수의 신선함 이런 네. 것들을 다 잃어버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아니 정말 됩니다. 말씀 듣고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안철수의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고 통화도 많이 해봤는데 그분들 중에서 지금도 안철수를 지키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네. 뭐 초창기 그 농담 삼아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안철수 후보 초창기 때 이제 모였던 사람들이 되게 뭐 양질의 이제 맞아요. 분들이 네. 많았고 그래서 당시에 모였다가 떠난 사람들 모이면 이제 예비내각 하나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가 들 정도로 그런 이야기도 했죠. 그런데 이제 이게 안철수 후보가 자기가 왜 사람들이 자꾸 떠나느냐에 대한 이 답변을 이제 한 게 있더라고요. 지난 3월 세계일보 인터뷰에서 이제 독선적으로 당을 운영한다는 비판에 대해서 이게 이제 같이 살아남아야 되는 회사와 달리 이제 정치라는 게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자꾸 비밀이 새 나간다. 그래서 자기가 이 코어 그다음에 그룹 그룹장 이런 식으로 레벨을 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아마 정보를 조금씩 다르게 하다 보니까 그 정보를 못 받는 사람들은 이제 독선적으로 한다 이런 비판을 하더라.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아마 이제 어떻게 보면 본인이 이제 원톱으로 창업을 해서 성공을 시킨 기업가 출신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이제 문제는 이제 주변에서 그렇게 되면 자꾸 이제 리더십에 대한 이제 불신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이국 기자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 안철수 대표 시절에 뭐 이제 후보 시절이죠. 그때 이제 여러 번 이제 결정적인 기회를 놓쳤던 경우가 많죠. 미루다가 타이밍을 놓치. 대표적인 게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안철수 캠프로 모셔올 때 맞아요. 주변에서 빨리 해야 된다고 했는데 계속 미루다가 타이밍 놓쳐가지고 마지막에는 물론 데리고 왔지만 그게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리더십이 문제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제 이게 또 약간 비선 논란 비슷한 걸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이거 어디서 듣고 와가지고 뭔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 근데 네. 그게 공식 직책을 맡지 않은 누군가를 통해서 이게 온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들었던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이게 안 의원이 이제 2015년인가 메르스 사태 때 한번 굴욕당한 적이 있어요. 그때가 이제 그 한국하고 WHO 메르스 합동평가단이 이제 결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했어요. 정부 세종청사에서. 그때 아무한테도 안 알리고 안철수 후보 그 의원이 그 길을 갔어요. 그러다가 출입을 통제당해가지고 못 가고 그 문 밖에서 계속 이렇게 하고 막 하는 그 장면이 있어서 그게 찾아보시면 안철수 굴욕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참모들한테도 안 알리고 해서 참모들한테 오히려 기자들이 전화가 온 거예요. 거꾸로 여기 지금 안철수 의원 와 있는데. 너무 엉뚱하다. 근데 네. 그때 물론 이제 안 의원이 이제 의사 출신이니까 그런 걸 이제 그러니까 보이고 싶은 것도 있고 메르스에 대한 이제 경각심도 있었을 것 같은데 네.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당시 이제 부인 김경현 교수도 이제 의대 교수고 이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의사 중에 누군가가 안 의원한테 잘못된 정보 준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안 의원 단점이 이제 인맥 관리하는 능력인데 이 사람을 모으는 게 아니라 자꾸 내치는데 최근에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기 이제 약간 자기 능력을 어필하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펜실베니아 같은 동문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아니 외국 인맥이 몰라도 국내 인맥부터 관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면서 근데 이와 관련해서 안 의원이 기본적으로 정치인을 신뢰를 잘 안 하고 자기가 신뢰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이 서울대 의대 출신들 엘리트라고 동문들. 야, 그런 사실은 그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자녀들이 보는 인물 전집을 봤더니 거기에도 있을 정도의 인물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정치하는 분들 중에 애들이 보는 동화 같은 수준의 그 인물 체계에 이름이 나오는 사람은 안철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아까 인맥 관리해서 이제 저도 한 말씀만 좀 보태고 싶은데 이제 제가 그래서 지금도 안 의원에서 비판적으로 말하지 않는 분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랬더니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돌아가신 그 김종필 자민련 그 전 국무총리 겸 자민련 총재하고 갔다. 그래서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잡지 않는다. 이런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안 의원을 변명을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안 의원이 처음에 이제 당적을 자꾸 옮기잖아요. 민주당, 바른미래당, 맞아요, 네. 전국적으로 국민의힘에 갔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있을 때 이제 갔던 그러니까 새정치국민연합이죠. 거기 있을 때 안 의원한테 몸을 실었던 사람들이 국민의당까지는 따라간다. 근데 과연 국민의힘까지 갈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래서 떠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그렇겠네요. 말을 하고 또 네. 하나는 안 의원이 처음에 내세웠던 게 새정치잖아요. 거대 양당 영증 난다. 그래서 실제로도 제가 아는 분들 중에 난 안철수가 끌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았어요. 근데 사실상 본인이 거대 양당에 다 왔다 갔다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러면 같이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건 안 의원의 퍼스널리티 문제일 수도 있지만 안 의원의 정치 행보가 사람들을 안고 가기에는 좀 문제가 있었다 하면서 이제
변명하면 변명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쯤 되니까 궁금한 게 그 의사결정을 누구랑 같이 할까? 혹시 집에 계신 김미경 그 교수와 함께 여러 가지 상의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그 김미경 교수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정치활동, 안철수 후보의 정치활동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돕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실제로 이제 좀 본인 김민경 교수 성격 자체가 이렇게 텔레비전 이런 데 나오는 거는 별로 이제 좋아하지 않아 가지고 이제 주로 이제 보이지 않는 쪽에서 많이 했는데 물론 이제 안 의원이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정치 활동하면서는 이제 적극적으로 활동했죠. 그리고 이제 뭐 최근에 뭐 국민의힘 입당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국민의힘 당적도 보유했다고 하는데 이제 이분이 이제 안 의원하고 이제 서울대 1년 선후배 사이죠. 그래서 뭐 의료 활동하다가 이제 의료 봉사 활동하다가 이제 뭐 결혼까지 했다고 하는데 제 기억나는 게 이제 이 김 교수가 이제 경남 순천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안 의원이 이제 2012년 대선 나왔을 때 처음 방문했던 게 부산 출신이니까 부산 와서 부산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바로 순천으로 넘어갑니다. 영호남 통합으로. 그래서 이제 순천의 사위다. 뭐 이래서 제 기억은 저도 그때 따라갔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이제 뭐 그런 얘기는 많죠. 이제 이분이 기본적으로 김미경 씨가 배가 세다. 그래서 이제 뭐 장악력이 높다. 이래서 이제 정치권에 이제 유명한 김미경이 2명이 있는데 한 사람이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 부인. 그 김미경이 있고. 예, 그분을 보면 이제 뭐 김영선 전 의원, 그 명태균 사건 때 보면 이제 공천 받으려고 김미경 씨를 찾아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김미경 이제 안 의원의 부인인 김미경 교수가 이제 영향력이 크다는 말은 그 점도 계속 나왔죠. 그래서 이제 자꾸 이제 아까 이용욱 기자 말했던 거에서 집에 갔다 오면 자꾸 이제 뭐 결정을 바꿔오니까 참모들이 집에 좀 가지 말라고 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야전 침대 놓고 자라 그냥 방에서. 예.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던 안철수 초기 측근이라는 박경철 뭐 최측근 그때 그 강인철 변호사인가 이런 분하고 맞다 강인철 변호사. 김미경 교수가 사이가 나빠져가지고 중간에 있던 참모들이 되게 곤란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더라고요. 야. 저도 하나 보태면은 이제 아까 물어본 분한테 이거 김미경 교수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딱 한마디로 말씀을 하셔. 세다. 그다음에 그 남편에 대한 그립이 확고하다. 그립이 확고하다. 그리고 현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요. 근데 안철수 의원이 그 아내한테 항상 요자를 붙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그럼 이분은 공처가인가요? 그랬더니 공처가와 애처가 사이에 어딘가에 있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치라는 게 좀 희한한 게 저 이야기 듣다 보면 그 기억이 나는데 이제 안철수 의원이 처음 대선 출마했을 때 그 김미경 교수한테 서로 씨라고 붙이고 요라고 붙이고 이런 말이 상당히 그 당시에는 약간 미담으로 야 새로운 정치다라고 하는데 미국식이다 막 이런 건가? 그런데 지금 약간 안 의원의 처지가 좀 바뀌니까 약간 이게 조금 이제 뭐 나쁜 식으로 해석이 되는 것 같아서 조금 그렇네요 보니까. 그리고 이제 부인만 또 이렇게 알려진 게 아니고 안철수 후보의 그 아버님도 부산 지역에서는 부산의 슈바이처 이렇게 불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2022년에 92세로 별세를 하셨는데 이제 부산 범천동 판자촌에 이제 의원을 개원해가지고 거의 한 50년 가까이 이제 형편 어려운 분들 치료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나이 40에 이제 의학 박사 학위도 따고 50 넘어가지고 가정의학 전문의 자격증 취득할 정도 학구열이 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안 의원한테 이 부친이라는 존재가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 이 안 의원 자기 이야기하는 게 보면 중학교 때까지 이제 뭐 공부도 잘 못했고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중반쯤 가서 이제 성적이 확 늘어가지고 그리고 본인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뭐 만지는 거 좋아하고 그랬는데 과학자가 되고 싶었지만 이제 의대를 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걸 보면 이제 아마 아버지 영향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아버지라는 존재가 당시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부산의 슈바이처라는 이야기까지 들을 정도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안 의원이 지금 이제 행보 같은 경우를 계속 이제 정치 선거 계속 나가고 뭐 이런 게 이 인종 욕구로 푸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비교하기는 좀 그런데 뭐 이 역사상 유명한 분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부모님으로 인종 욕구가 강했던 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뭐 영국 처칠 총리 보면 이제 아버지가 기본적으로 귀족 집안이고 아버지가 아일랜드 총독까지 했을 정도로 엄청 유명한 분인데 본인은 보면 뭐 고등학교 때 공부도 되게 못했고 나중에 뭐 군사학교인가 여기 들어가는 것도 약간 연줄로 들어가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당시 이제 아버지가 아들한테 보낸 편지를 보면 지적질이 가득합니다. 너 이렇게 해라 이런 게 있지 뭐 따뜻한 말 한마디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처칠이 보면 나중에 뭐 총리 2번 지내고 엄청 뭐 일가를 이뤘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말년에 사실상 은퇴해가지고 그림을 그리는데 그 회고록 보면 그림 그릴 때 아버지가 뒤에서 지켜본다는 말이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그만큼 이제 아버지가 극복의 대상이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이 관련 생각이 들었던 것 중에 좀 생각나는 게
안 의원이 그나마 이제 사람들 잘 이제 안 쓰는데 중용하는 사람이 참모가 어떤 형이냐면 마더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마더형이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박선숙 의원인데 그렇네. 박선숙 의원이 보면 이제 다른 참모들하고 지적질을 잘 안 합니다. 대신 이제 오히려 잘한다. 뭐 요새 말하는 칭찬해주고 우쭈쭈하면서 우쭈쭈해주는. 그래서 그 과정에 이제 자기 생각도 살짝 관철시키는 스타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말씀 듣다 보니까 정치인들이 대부분 다 그런 걸까요? 그 엄격한 집안에서 자랐고 그러면서 뭔가 그 인정 욕구들을 실현하는 과정이 있고 그러면서 부인을 만났는데 부인의 동화되는 과정을 거친다. 비단 이게 그 안철수 후보의 문제만이 아니고 비근한 얘가 직전에 이제 대통령을 잘리신 분이죠. 윤석열 씨 같은 경우에도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뭐 이게 부인의 그러니까 집안의 영향일 수도 있는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2세 정치인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지금도 계시고요, 사실 국회에. 근데 이제 좋은 분도 있고 나쁜 분들도 있는데 대부분 보면 2세 정치인들이 특징이 부친이 되게 좀 높은 자리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정대철 전 의원, 그러네요. 네. 아니면 지금 요번에 그 돌아가신 그 장제원 전 의원도 그렇죠. 부친이 맞습니다. 선친이 이제 네. 국회 부의장인가를 하셨고요. 또 뭐 지금 그 민주당의 김영호 의원도 아버님이 그 선친이 되게 유명하신 분이죠. 김상현 전 의원 뭐 이런 분들이 있었고요. 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셀 수가 없는 정도. 그다음에 이제 지금 윤석열 옆에 계셨던 그 정진석 지금도 비서실장이죠. 대통령은 없지만 이분도 아버님이 이제 정성모 맞아요. 네. 이 양반 거기도 전 의원. 그러니까 이렇게 부친을 보면서 정치를 배우는 게 아닌가. 저는 오히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막 생각이 나고 있는데 집안에 사람들이 드글드글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우리 자기들 몸에 DNA가 생기는 게 아닌가. 자연스럽게. 예, 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이게 좀 재밌는 얘기인데 이제 제가 음. 이분 이름을 밝힐 수는 없는데 어떤 의원이 자기 아버지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아버지가 자기한테 관심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자기가 대학교 다닐 때 누구야? 너 이번에 네가 고등학교 2학년이냐 이랬다는 거야. 자기 이제 대학교 들어갔는데. 진짜로? 말이 안 된다 진짜. 그래서 예. 그 정도로 집에 관심이 없는데, 그러니까 정치를 한다는 게 뭐예요? 사람을 만나고 이제 붕당하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 그렇죠. 만나서 예. 관리하고 뭐 그런 과정에서 집안에 좀 소홀히 하고 아무래도 그런 정치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걸 따라하는 거 보면 그 정치만의 매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근데 저는 좀 뭐 저 개인적으로 별로 호감이 없어서 근데 네. 그렇게 살고 싶은가 보죠 뭐. 그리고 이 안철수 후보의 족적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정치적 족적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그 민주당 계열의 정당에서 시작을 했다가 그 다음에 또 중도 정당이라고 보이는 뭐 바른미래당, 국민의당 이런 걸 차렸다가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보수 진영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힘까지 가다 보니까 이분이 정치 여정 보면서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기본적으로 안철수 후보는 자기 뭐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본인이 이제 극중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게 제3지대로서의 어떤 뭐 중도 스탠스를 계속 강조했잖아요. 근데 다만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개념이 기본적으로 애매하고 이 말이 좋아 뭐 이제 극중이지 이게 뭐 오락가락하는 것 그리고 극중이라는 게 반드시 어떤 사안에서 가운데 그러니까 뭐 물리적으로 가운데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번 뭐 탄핵 사건 때도 보지만 그 탄핵 과정에서 극중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거 극중이 아니고 약간 기회주의자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 안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민주당 쪽에서 시작해가지고 이제 지금 이제 국힘까지 어떻게 보면 계속 우클릭을 해오는 모습이잖아요. 그렇네요. 네. 근데 이제 아마 2017년도에 이제 그 바른 정당하고 이제 합당할 때 보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박근혜 탄핵이 있었고 그 탄핵 때 약간 자기가 보수를 먹으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 뒤로도 보면 이제 이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본인의 어떤 소신하고 좀 무관하게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게 많고 본인이 이제 어떻게 보면 아까 이용욱 기자도 말했지만 이제 새 정치의 자산들을 계속 써먹어서 지금 거의 이제 바닥난 셈이죠. 저도 하나 덧붙이면 이제 그 박지원 의원께서 국민의당을 같이 했었죠 한때. 근데 진보의 위장 취업을 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이 전 되게 공감했는데요. 위장 취업했다. 예. 저분은 어쨌든 공대생이고 아니 의대생이지만 이공계 사람이고 같은 의대생이죠. 그리고 네. 기업을 운영했기 때문에 저런 분들은 제가 이게 되게 편견일 수 있는데 대부분 보수거나 잘 가야 이제 중도 보수쯤 돼요. 그래서 저는 저분이 원래 성향 자체가 좀 중도 보수가 아니었을까 이런 이제 의심을 해보는데 당시 이분이 민주당 쪽에 합류를 한 거는 그 당시 이명박 정권이었습니다. 근데 이명박 정권이 이제 물론 박근혜 정권으로 정권 재창출이 됐지만 사실 그때
박근혜 정권으로 재창출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었어요. 이명박 정권 인기가 워낙 낮기 때문에 그런 거 생각하면은 지금 이명박 정부가 워낙에 지금 바닥을 치고 있으니까 난 여기로 가는 게 나한테 포지션을 잡았다. 그래서 네. 여기로 가서 여기 후보로 되는 게 좀 유리하지 않을까. 그리고 음. 당시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그때 문재인 후보죠. 문재인 후보가 박근혜 당시 당시는 이제 한나라당이죠. 한나라당 네. 후보한테 지지율에서 계속 밀렸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여기를 먹어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쪽을 먼저 전략적으로 공격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나중에 이제 호남을 공략해서 국민의당을 가잖아요. 그것도 역시 당시 그때 이제 박근혜 정부 시절인데 문재인 의원이 상당히 좀 그때 이제 문재인 후보 당시 당대표죠. 호남에 인기가 없었습니다. 네. 부산 정권인데 뭐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때 일부러 이걸 전략적으로 공략을 한 게 아닌가. 그래서 실제로 그 전략이 먹힌 거죠. 그래서 호남에서 되게 인기 많았잖아요. 맞아요. 근데 만약에 본인이 진짜 호남의 진심이었고 그랬다면 지금 국민의힘으로 갈 수 있었을까요? 물론 이제 지금 와서 뭐 탄핵에 반대하고 네. 그래서 출당해라 이런 건 되게 상식적이지만 본인이 호남의 진심이었던 사람이라면 적어도 그 내란이 정당이 걸쳐 있는 그런 국민의힘으로 가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이제 약간 이공계생 내지는 정치를 감성보다는 계산으로 해서 온 행동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정을 하다 보니까 지금 국민의힘 경선에서 4강 후보에 들어는 있지만 실제로 지금 의원들이 해처 모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안철수를 지지하겠다는 국회의원이 단 한 명도 안 보입니다 지금. 예. 그렇죠. 그때 이제 안 후보, 그러니까 안 의원이 이제 그 1차 탄핵 소추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됐을 때 이제 자기 찬성했잖아요. 그때 이제 뭐 CNN 홈페이지에 이제 헤드라인으로 장식됐죠. 안 후보 혼자 앉아 있는 거.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본인이 주변에 이제 사람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어떻게 거꾸로 생각하면 본인이 이제 국힘에 들어가기로 했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 편을 만들어내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럼요, 당연하죠. 그런데 그런 게 이제 별반 성과가 없고 그런 노력을 했는지도 좀 사실 의문이고요. 그때 이제 안 의원한테 대고 이제 기자가 물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국힘에 이제 의원들 중에 뭐 이렇게 뭐 친한 의원도 없고 그랬더니 친한 의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냐고 했더니 윤상현 의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윤 의원 뭐 누구지 아시지 않습니까? 비상겸 초기 때부터 뭐 윤석열 옹호하고 정강훈한테 인사하고. 근데 이분 장점이 이제 친화력이 좋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뭐 다 친하죠. 박근혜한테 누나라고 부르고. 매불쇼도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분은. 아니 그러니까 모르긴 몰라도 안 의원은 친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윤 의원한테 입장에서 안 의원은 원오브 데밀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을 친한 분으로 거론하는 것 자체가 이제 안 의원의 지금 이제 옹색한 당내 입지를 보여주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하나 붙이면 지난해 6월인가 당내 외통위원장 경선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때 삼선의 김석기 의원하고 붙어요. 근데, 맞다. 근데 기억난다. 이게 되게 웃기는 거거든요. 보수 정당은 선수 되게 중요시해요. 그럼요. 그리고 네. 저분은 4선이고 김석기 의원은 3선인데 원사이드하게 집니다. 심지어 그때 사실 맞다. 기억나. 윤석열 안 치는 거에 저분이 어쨌든 숟가락 하나 얹은 거잖아요. 단일화 해주면서. 그러면 사실 그 정도면은 인지상정으로 그 국민의힘이라는 데가 되게 좀 그 순리를 거스르지 이게 순리가 옳은 순리는 아니지만 뭐 맞아요. 네. 약간 좀 보수 꼰대스러운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럼 윗사람부터 그리고 쟤는 어쨌든 공이 있잖아. 그럼 너 먼저 하고 넌 나중에 이렇게 해야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 경선 붙어가지고 또 원사이드하게 졌잖아요. 그럼 이거는 이분이 얼마나 당에서 인기가 없는가 이런 걸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야, 진짜로 그 외통위원장 선거 너무나 생생하게 지금 기억이 나가지고 무슨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장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아니 뭐 일단 저는 되게 높이 평가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여하튼 저분의 경력이 안랩 창시자고 네. 그다음에 뭐 과학자고 서울대 융합과학대학원장인가요? 그런 거 하셨잖아요. 그래서 과학에 되게 밝고 지금 AI 시대라고 하고 근데 저분이 지난 대선 때 과학강국이라는 걸 내세웁니다. 근데 지금 굉장히 그거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저분은 뭐 이번에 대선에서 이번 경선이나 대선 과정에서 좀 어떤 결과를 얻을지 모르지만 저 과학 강국, 과학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그 어떤 조언을 얻든지 아니면 공약을 좀 차용하든지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강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코로나 시국 때 본인이 이제 그 말 그대로 자처하면서 직접 병원 현장에 의료 현장에 가가지고 이렇게 땀 흘리면서 몰두했던 자원봉사했던 모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네. 이제 오히려 그 이공계 너드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본인이 일단 딱 이렇게 했으면 요거는 내가 한다 이런 거겠죠. 이게 만약에 네. 기성 정치인이었으면 땀 났어? 그러면 이제 좀 이렇게 하고 사진 다 찍었지 하고 이제 가는 그럴 수도 있는데 저분 하루 종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장면도 지금 반추해 보면 상당히 좀 이공계스럽다. 그러니까 이용수 선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안 의원이 적어도 이제 상식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탄핵에 반대하고 그리고 박근혜 때도 탄핵 맞아요. 반대한 게 아니고 탄핵 네, 찬성하고 찬성했죠. 박근혜 때도 네. 찬성했고 지금 국민의 상황을 보면 이제 이게 되게 돋보이는 대목이죠. 그래서 뭐 아까 이용욱 기자 말했지만 이 AI나 반도체 이런 것들 미래 전략 사람 육성해야 된다 이런 말 자체가 그 큰 흐름하고 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도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장점을 내세워 가지고 최근에 이제 뭐 앞으로는 이제 법률가가 아니라 뭐 과학가나 맞아요. 과학자나 네. 기업가가 한국을 이끌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조금 이상했던 게 이과 출신인 독일의 메르켈 총리 이야기를 예로 들더라고요. 오, 네. 근데 이제 좀 짚고 싶은 게 이 메르켈 총리는 기본적으로 이게 이른바 메르켈 리더십이라는 게 유명하죠. 그게 이제 출발점이 이과 출신이긴 한데 이분은 이제 물리학 박사 연구원 생활하다가 89년에 그만두고 이 정당 생활을 한 20년 넘게 한 사람입니다. 그 경험을 꽤 오래 한 적이 있어요. 아예. 그리고 이제 이 당시 이제 이 이른바 이제 독일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부흥을 성공한 비결이 이제 물론 본인이 이제 과학적인 접근법으로 이제 뭐 복잡한 문제를 이제 하나하나 분해해 가지고 해법을 찾는 접근법이 그 출발점이라고 하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게 이 사람이 뭐냐면 이게 독일 정치 내에서 합의를 이끌어내잖아요. 그게 이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제 되게 치밀하게 움직이고 담대하게 또 이제 뭐 작전을 짜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자존심 제쳐주고 이 상대방 계속 설득을 해요. 근데 이런 리더십이 안 의원한테 있는지는 아직까지는 검증이 되지 않았죠. 성별도 다릅니다. 네. 그래서 안 의원 그 참모했던 그분은 안 의원은 그 아까 뭐 이용 기자 잠깐 이야기했지만 정치 쪽 IQ는 조금 부족해서 그냥 과기부 장관은 진짜 잘할 사람이다. 과기부 장관하면 된다. 네. 아 근데 저 잘하는 거 생각났어요. 마라톤 잘하잖아요. 아,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거 보면서 생각나는 일화가 있는데 그 2020년 총선 때 안 의원이 그 국민의당이 그때 워낙 좀 지지율이 미미하고 그러니까 지역구 후보를 못 내고 비례만 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안 의원이 뭘 하냐면 당대표 자격으로 그 400km 국토 대종주에서 마라톤을 해요. 하는데 이제 이게 그때 당시에 이제 당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말보다 행동하는 모습, 뭐 느리지만 정직한 모습을 보이면서 일하는 정당을 각인시키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비례대표 3석 얻었거든요. 그 전에 이제 총선에서는 호남을 기반으로 해서 꽤 많은 의석을 맞아요. 얻었잖아요. 네. 쫄딱 망한 건데 사실상 이제 본인 몸만 축났다.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가 많이 했던 그 언론이 많이 붙인 말이 그 정치권 포레스트 검프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게 좀 긍정적인 의미인가? 왜냐하면 이제 정치 IQ가 낮아서 정치권 포레스트 검프로 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것들이 안 의원의 그 공공함 정치인 안철수가 곤궁한 처지가 됐는지를 보여주는 어떤 상징적 장면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이제 대선 레이스가 진행 중이고 4번째 도전이다 보니까 과연 그의 정치적 역할이 어디까지일까라는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관련해 가지고 그 생각은 들더라고요. 아까 뭐 제3지대 이야기 계속했는데 이제 한국 정치에서 보면 이제 제3지대에 대한 이제 모색은 계속 돼 왔죠. 이제 멀게는 뭐 박찬종, 정주영, 정몽준 뭐 해서 그렇죠. 네. 그 안철수로 이어지는 이제 제3지 정당의 모색이 있었고 안철수 현상을 일으켰던 한국 정치 문제점들이 완전히 지금 현재 해소됐다고는 아무도 말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안철수 현상이라고 이름 붙일 수는 없지만 뭔가 그런 욕구들이 있는데 문제는 이제 안철수가 등장했던 12년에 비해 가지고 지금 이제 시대가 한 10년 넘게 지나면서 변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 시대가 변하면 요구되는 사람도 아마 변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과연 이 새 정치에 대한 자산들을 거의 써버린 안철수 의원이 요구되는 사람이냐. 아까 이용욱 기자도 말했지만 이제 안철수가 새 정치 이야기하면 이제 더 이상 감흥이 별로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제가 생각나는 게 이제 이 안철수 현상이라는 말도 이제 지금 누구도 안 쓰고 제가 2012년 아니면 대선 출마했을 때 이제 처음 이제 담당을 하고 이러니까 이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다고 해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유명했던 책이 안철수의 생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맞아요. 예. 그랬다 뭐 물론 다른 책도 있고 그때 제가 무슨 도서관 가서 빌려가지고 책도 사기도 하고 그래서 봤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철수의 생각이 이제 전혀 궁금하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이제 뭐 안 의원은 계속 도전을 하겠죠. 그게 본인이 이제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이게 아까 말씀드릴 때는 올림픽 출전하듯이 아마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결과가 뭔지는 저는 좀 이제 잘 모르겠어요. 이용 선생님 어떻습니까? 예, 뭐 지금 안 의원을 굳이 긍정적으로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중도로 시작을 해서 뭐 진보 정당도 갔다 보수 정당에 지금 있어서 이념 스펙트럼이 넓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지금 뭐 구교영 기자나 김진우 기자도 뭐 동의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중간이었고 양극단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뭐 예를 네. 들어서 양극화고 양극단 시대고 사실 우리도 언론도 굉장히 고민이 많은 세상인데 이런 상황에서 저기 대중을 설득할 만한 뭐 행보 발언도 없이 그냥 뭐 본인이 오락가락한 거잖아요. 이걸 갖다가 뭐 넓은 이념 스펙트럼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포장해서는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새 정치가 아니라 간철수, 철수 정치 뭐 이런 것들을 안철수 의원이 극복을 해야 되고 이걸 극복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낮은 지지율이 이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되고요. 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들어서 측근 중에서 역시 이분도 이제 안 의원에 대해서 나쁘게 아직은 얘기 안 하는 분인데 자기는 안 의원이 이제 홍 전 시장하고 좀 반반씩 섞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홍준표랑 왜 그러냐면 안 의원이 보통 토론회나 이런 데서 말이 씹히잖아요. 뭐 맞아요, 질문을 네. 하는데 불편한 질문을 하면 넘어가지를 못하고 답했다가 이제 서로에 시달리고 말리고 네. 서로에 시달리는데 홍준표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물어보면 그딴 질문 하지 마라. 그러고 나 답하지 않겠다 이러잖아요. 최근에도 그랬고. 그러니까 이거 안철수가 이걸 좀 배웠으면 이렇게까지 안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주 기술적이지만 안철수 플러스 홍준표 하면은 그래도 좀 기술적으로는 유능한 정치인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편가요, 안 의원이 기분 나빠할 것 같기는 해요. 저는 예. 개인적으로 이제 이번 대선 도전에서 실패하게 되면은 정치인의 길을 더 걷기는 좀 무리이지 않을까. 본인도 그 정도 상황 판단은 좀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뭐 차린다면은 안철수 과학재단이나 안철수 어린이재단 같은 거 만드는 것을 강권드립니다. 네. 제가 하나 덧붙이면 저도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쨌든 이번에 본선 경선을 통과했잖아요. 올라가 버리니까. 그래서 이번에 안 되더라도 계속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소한 내가 이 정도는 됐다. 이 당에서 이만큼 자리 내가 잡았다. 자리 잡은 건 아니지. 왜냐하면 나는 계속 당에서 다른 소리를 해왔고 나 안 된다고 그랬는데 어쨌든 경선 통과했어. 심지어 당에 아주 소수야. 그건 아직 그 지지율이 그 안철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이제 최소한 자기가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이번 경선 통과로 좀 마련된 것 아닌가. 그래서 글쎄 관둘까요? 난 잘 모르겠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안철수 의원 올해 봤던 측근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그때 이제 2017년 이때 뭐 이제 바른정당, 바른미래당 하면서 사실상 실패하고 독일 갔다가 돌아와가지고 그때 이제 분당 출마하고 이럴 때 네. 자기 안 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또 되네. 그래서 그래서 그때 그래도 뭐 하늘이 안철수를 간보네 보니까. 부자가 3년은 망해도 3년은 간다고 그래도 아직 제 자산이 좀 있구나. 그게 지금까지 좀 이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번에 자산이 남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본인이 자산이 남았다고 착각할 근거가 되죠. 그렇네요. 네, 네. 그래서 아마 좀 더 버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네, 마지막으로 인물비상구 시그니처 코너죠. 안철수에 대한 한 줄 평 부탁드립니다. 예, 안철수는 정치권의 포레스트 검프가 아니라 포레스트 철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공처가하고 애처가 어딘가에 있는 분이다. 뭐 이렇게 네. 말하고 싶습니다. 김준 선배는요? 안철수는 안물안궁이다. 뭐 간철수도 강철수도 안철수가 철수할지 안 철수할지 아무도 안 물어봤고 안 궁금하다. 생각이 안 궁금하다 이제는. 네, 알겠습니다. 정치부 기자들의 본격 정치인 사담회 인물비상구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경향TV 유튜브 채널에 접속하셔가지고요. 커뮤니티에 보고 싶은 정치인, 듣고 싶은 정치인을 적어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반영해서 방송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용욱 기자, 김준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주 일요일에 인물비상구 10회 순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